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물질의 생성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스펙트럼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가지 않고서도 빛을 조사해서 우주에는 어떤 원소들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오늘은 그 우주 구성 원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우주 구성 원소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요, 스펙트럼 얘기를 빼어 놓을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스펙트럼 조사를 하던 가운데 알게 된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펙트럼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해 볼까 해요. 자, 봅시다. 우리는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주 구성 원소들이 어떤 걸 있는지 확인한다 그랬죠? 그러니 과학자들은 우주에서 오는 다양한 빛들을 조사를 했을 거예요. 여러 방향에서 오는 빛들을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주에는 어떤 물질이 있는지 알고자 했을 겁니다. 뭐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그러던 가운데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오늘 수업 내용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봅시다. 이거 다양한 빛들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외부 은하에서 오는 빛도 조사를 했겠죠. 외부 은하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은하라고 하는 건 별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얘기합니다.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는 우리 은하고요. 그렇지 않은 바깥에 있는 은하는 외부 은하예요. 이 외부 은하로부터 오는 빛들을 조사했는데 뭔가 조금 더 생각할 거리가 생긴 거죠. 그게 뭔지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기체에 의해서 나타내는 흡수 스펙트럼이 다음과 같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요 흡수 스펙트럼을 본다? 아, 이건 A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그런데 외부 은하를 관찰했더니 뭔가 조금 애매한 뭔가 관찰 결과가 나타나요. 그게 뭐냐?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요 간격은 아무리 봐도 요 간격으로 나타나는 건 아무리 봐도 A 기체인 거예요. A 기체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게 A 기체라고 얘기하기에 조금 애매한 것이, 아니 간격은 분명히 A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게 뭔가 전체적으로 어느 색 쪽으로요? 빨간색 쪽으로, 전체적으로 빨간색 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죠. 이 스펙트럼이 조금 다르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은 조금 멘붕이 왔겠죠. 이게 대체 왜 그런가? 이게 A 물질이 아니라 뭐 A 프라임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 간격이 너무 A랑 일치하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게 왜 그런지를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경험적으로 그 지식을 갖고 있는데요. 무엇이냐? 바로 도플러 효과예요. 도플러 효과. 이 도플러 효과가 뭐냐면 음원 또는 광원과 같은 파원이, 그러니까 파동의 원인이 파원이죠. 음원, 소리도 파동이고요. 빛도 뭐 어쨌건 파동입니다. 그래서 음원 또는 광원이 누구에게요? 관찰자에게 다가가거나 또는 멀어질 때, 손 모양이 좀 바뀌었네요. 다가오거나 또는 멀어질 때 무엇이 달라지는 현상? 파장이 달라지는 현상이 도플러 효과예요. 여러분들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구급차가 다가올 때. 구급차가 우리 앞을 이렇게 다가오고 멀어질 때 한번 소리에 귀 기울인 적 있습니까? 구급차가 다가올 때는요, 어떻게 들려요? 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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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음으로 들리다가 구급차가 멀어질 때는 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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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음으로 들리는, 또는 빠르게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 들어본 적 있죠? 그렇습니다. 별의별 성대모사까지 다 하고 있는데 어쨌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자동차로부터 경험했던 그 사실, 그게 바로 도플러 효과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관찰자가 있습니다. 여기 구급차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려도 구급차라고 합시다. 네, 구급차입니다. 구급차가 있고요. 자, 구급차가 이제 우리 옆을 다가올 때와 멀어질 때로 한번 구분 지어 볼 건데요. 다가올 때, 소리를 내면서 다가오고 있죠? 소리는 파동이죠? 그죠? 소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파동입니다. 이 파동이 다가올 때에는요, 파장이 어떻게 된다고요? 파장이 짧아져요.
자, 소리의 파장이 짧아진다는 건 진동수가 커지는 것이고요. 진동수가 커진다고 하는 것은 고음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급차가 다가올 때는 고음으로 인지한 것이고요. 자, 구급차가 이제 멀어집니다. 멀어질 때는 어떻게 되냐? 파장이 길어집니다.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리는 것이냐? 저음으로 들리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도플러 요가입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경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소리의 경우에도 이런 도플러 요가가 일어나지만 빛의 경우에도 이 광원이 다가오거나 멀어질 때에도 이와 같은 도플러 요가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알고 이 상황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봅시다. 이 간격은 분명히 A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빨간색 쪽으로 이동했다고 그랬죠. 이게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빨간색 쪽, 보라색 쪽, 어떤 쪽이 파장의 길이가 길다 그랬죠? 그렇죠. 빨간색 쪽이 길고 파란색 쪽이 짧다. 자, 보라색 쪽이 짧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전체적으로 빨간색 쪽으로 이동되었다는 것. 자, 빨간색 쪽으로 이동되었다.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느냐? 빨간색 쪽으로, 적색 쪽으로 이동되었다. 편이 되었다. 적색 편이라고 합니다. 이 적색 편이가 일어난 건데, 적색 편이가 일어났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파장의 길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길어졌다는 얘기죠. 그죠? 외부 은하에서 오는 빛을 관찰했더니 적색 편이가 나타났다. 그러면 적색 편이가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적색 편이 파장이 길어졌다는 뜻입니다. 파장이 길어졌으니까 우리로부터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외부 은하가 우리로부터 어떻게 되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적색 편의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되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거 역시 빛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거 역시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 빛은 아주 중요한 존재인 겁니다. 우주를 아는데요. 자, 적색 편이. 자, 멀어지고 있는 거 알아냈습니다. 만약에 더더욱 빨리 멀어진다면 이 적색 편의의 정도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당연히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우리 주변의 외부 은하들을 여러 개를 막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로부터 멀리 있는 은하가 어떻게요? 빨리 멀어지더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로부터 멀리 있는 은하가 다시 말해서 적색 편이가 어떻게 되었다? 더 많이 나타났다. 그 말은 즉슨 더 빨리 멀어지고 있더라.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멀리 있는데 빨리 멀어진다. 멀수록 빨리 멀어진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해석이 필요해요. 멀리 있는 거. 누구로부터요? 우리로부터요. 우리로부터 멀리 있는데 빨리 멀어진다. 우리가 기준이란 얘기예요. 우리로부터 멀리 있는 것이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멀리 있는 것이 빨리 멀어진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로부터 멀리 있는 게 빨리 멀어지는 거죠.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우주의 중심일 이유가 사실 있습니까? 우리 지구도 역시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일개 행성에 불과한데요. 우리가 우주의 중심일 이유는 없죠. 그죠? 이건 뭔가 논리적으로 납득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면서 이 멀리 있는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지는 까닭을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 풍선 한번 생각해 볼게요. 풍선. 자, 풍선이 있습니다. 풍선에다가 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몇 센티미터 간격으로요?
1cm, 1cm 간격으로 자, A점, B점, C점을 한번 찍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근데 이제 제가 풍선을 어떻게 할 거냐면 불어볼 거예요. 불었어요. 그러면 풍선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A점과 B점과 C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죠? 거리가 늘어나겠죠. 풍선이 늘어났으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점과 B점 사이의 거리가 2cm가 되었다. 그럼 B점과 C점 사이의 거리도 어떻게 됩니까? 2cm가 되었죠.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보세요. A점과 B점. 자, A 기준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A 입장에서는요, B점이 1cm 떨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2cm가 되었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1cm 멀어진 거예요. 그죠? 자, A점 기준에서 봤을 때 C는 처음에 몇 cm 떨어져 있었죠? 2cm 떨어져 있었죠. 근데 자, 2cm, 2cm 늘어났으니까 A점과 C점은 처음 2cm 떨어져 있고 지금은 몇 cm 떨어져 있죠? 4cm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전보다 풍선이 부풀면서 얼마가 늘어나게 된 거예요? 2cm가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A 기준에서 봤을 때 A로부터 멀리 있는 C가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멀어졌다. 다르게 말하면 더 빨리 멀어졌다가 되죠. 근데 이게 A 기준이 아니라 C 기준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C 기준에서 봤을 때도 보면요. C 기준에서 B는 어쨌건 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1cm 멀어졌죠. 자, 1cm 떨어져 있었는데 C 기준에서 B는 2cm 거리가 되었어요. 자, C 기준에서 A는 2cm 떨어져 있었는데 자, 풍선이 커지니까 4cm. 다시 말해서 얼마가 추가가 됐죠? 2cm가 추가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C 기준에서 봤을 때도 가까이 있는 것보다 멀리 있는 게 더 많이,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다르게 말하면 더 빨리 멀어진 거죠. 이런 식으로 이 공간 자체가 커졌다고 얘기하면 어디를 기준으로 잡더라도 멀리 있는 녀석이 더 빨리 멀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관찰을 했습니다. 멀리 있는 은하가 빨리 멀어진다. 그러면 방법은 두 개예요.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거나 아니면 우주가 어떻게 되었거나 이 풍선처럼 우주 자체가 팽창되었거나. 여러분들이 과학자라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제가 과학자라면 당연히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은 버릴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조금 더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과학자들은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주가 어떻게 되고 있다. 자, 풍선처럼 우주가 어떻게 되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 자, 풍선을 예시로 든 건 이제 표면상 2차원을 가지고 얘기한 거고요. 이제 우주가 팽창하는 건 3차원적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조금 복잡합니다. 이건 예시예요, 예시. 어쨌건 풍선의 표면이 넓어지는 것처럼 우주 역시 어떻게 되고 있다? 팽창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이 관측 결과들을 우리가 납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정리를 조금 할게요. 자, 우리가 외부 은하를 관찰을 했더니 어떤 효과?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적색 편의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다. 적색 편의, 그 말은 즉슨 우리로부터 외부 은하가 어떻게 되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 여러 은하들을 조사를 했더니 멀리 있는 은하가 어떻게 되더라? 더 빨리 멀어지더라.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거나 아니면 우주가 어떻게 되거나 팽창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과학적인 사고로는 우주가 팽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더 맞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한다면 자, 오늘보다 내일은 우주가 더 커질 것이고 그 다음 날은 더 커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오늘보다 어제는 우주가 더 작고 엊그제는 더 작았겠죠. 그렇다면 점점 과거로 간다면 우주는 어땠을까요? 매우 작은 한 점. 그러니까 정말 요만한 점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이렇게 우주가 매우 작은 상태에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빅뱅 이론입니다. 이 빅뱅 이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보다 내일이 우주가 더 커지는 우주 팽창이 정말 맞다면 오늘보다 어제는 우주가 더 작았을 것이고 엊그제는 더 작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과거로 가면 과거로 갈수록 우주는 점점 더 작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나오게 된 이론이 무엇이냐? 바로 빅뱅 우주론입니다. 빅뱅 우주론은요, 우주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과거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주는 매우 작은 한 점이었을 거야. 그리고 그 한 점이 팽창하면서 현재의 우주가 되었어 라고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조금 황당하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 과학자들도 이 빅뱅 우주론을 상당히 무시했습니다. 이 빅뱅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아니,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했다. 그러면 우주가 그러면 갑자기 이런 큰 폭발, 빅뱅이 일어나면서 뭐 만들어졌다 이거냐?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이름이 빅뱅인데 이 놀림받던 이름이 아예 이론 이름으로 그냥 와버렸습니다. 가모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요. 이 가모라는 사람이 주장한 빅뱅 이론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우주는 매우 작은 한 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한 점은 매우 높은 고온 그리고 고밀도 상태였다. 그리고 큰 폭발과 함께 이게 점점 팽창하기 시작했는데 팽창하면서 온도는 어떻게 되고 온도는 점점 식어가고 그 다음에 부피는 점점 커지면서 밀도는 점점 작아지는 이런 식으로 우주, 현재 우주가 만들어져 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빅뱅 우주론 조금 더 살펴볼까요? 이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이제 매우 작은 한 점에서 시작해서 아주 짧은 시간, 대략 한 10의 마이너스 35승초쯤 지났을 때 무엇이 만들어졌다? 쿼크가 만들어졌다. 그전에는 물질이나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고에너지 상태였는데 이 에너지가 이제 점점 팽창하고 식어가면서 쿼크가 처음 만들어졌다. 언제요? 한 10의 마이너스 35승초 그쯤 지났을 때. 그리고 점점 우주가 더 커지면서 식어서 그 다음에 이 쿼크가 어떻게 됐냐? 우주가 식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활발한 정도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 쿼크가 어떻게 될 수 있게 되었다? 뭉칠 수 있게 되었다. 쿼크가 모여서 무엇이 되었다? 양성자랑 중성자가 되었다. 식어가면서 점점 합체하는 거예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조금 시간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3분쯤 지났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충 느낌이 오죠?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식었어요. 뭐가 만들어졌을까요? 그래요. 얘네가 합쳐져서 바로 원자핵이 만들어졌다. 이런 거예요. 양성자나 중성자나 모여서 중수소 원자핵. 그 다음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만나서 헬륨 원자핵. 그 원자핵들이 처음 만들어졌다. 그 시간이 언제다? 3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욱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번엔 정말 많은 시간이에요. 38만 년이 지났을 때 이 시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38만 년이 지났을 때 떠돌아다니던 전자랑 원자핵 그 전까지는 얘네가 절대 결합할 수 없었는데 38만 년쯤 되어서 우주가 꽤나 많이 식었죠. 그때 온도가 얼마냐면요. 3000켈빈이에요. 3000켈빈 이 정도의 온도가 되었을 때 우주가 충분히 식어서 따로 떨어져 있던 원자핵이랑 전자가 이제 같이 만나서 구속되게 된 거예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하죠? 원자핵과 전자가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원자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빅뱅 이론에서는 38만 년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원자가 만들어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들을 했을 거예요. 계산 결과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현재 원자가 만들어지고 현재 우주가 만들어졌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게 빅뱅 이론인데요. 이 빅뱅 이론을 이렇게 주장하면 우리가 뭐 무조건 믿어야 됩니까? 그렇진 않죠.
당연히 우리가 믿으려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정말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게 되었죠. 그럼 증거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증거는 일단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들이 우리로 하여금 빅뱅을 믿게 하였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쪽으로 와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어떤 증거가 있는가? 이런 겁니다. 뭐 계산을 해봤겠죠. 계산을 했을 때 이제 빅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처음에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죠?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는데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양성자랑 중성자가 몇 대 몇의 비율로? 1대1의 비율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1대1의 비율. 왜냐하면 양성자와 중성자는 서로 변환이 가능했거든요.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기도 하고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기도 해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게 유지되다 보니까 1대1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 만들어졌을 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점점 흘렀죠. 이렇게 3분이 될 때까지 어떻게 되었죠? 우주는 점점 식어갔죠. 점점 식어가면서 이 비율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과정과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는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양성자가 중성자가 될 때는 무엇이 필요하냐?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중성자가 양성자가 될 때는 에너지를 오히려 뱉어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과정이 덜 일어나게 될까요? 당연히 에너지가 필요한 게 일어나기 더 힘들겠죠. 에너지 뱉어내는 거야 쉽습니다. 그냥 뱉으면 되죠. 근데 에너지가 필요한 건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근데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양성자, 중성자가 생기고 나서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동안 우주의 온도는 점점 내려갔죠. 에너지를 받기 좋은 환경, 좋지 않은 환경, 더 좋지 않은 환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는 것보다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는 게 더 쉬웠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 것이다. 3분쯤 지났을 때에는 양성자와 중성자, 자 언제 3분쯤 지났을 때요.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몇 대 몇이 되었을 것이다. 7대 1의 비율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한번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자, 이렇게 양성자가 14개 있을 때 중성자는 몇 개? 2개 있었을 것이다. 정말 14개, 2개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제 비율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있었을 것이다. 왜요? 양성자가 중성자 되는 것은 어렵지만 중성자가 양성자 되는 것은 쉬우니까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원자핵이 구성되었다고 그랬죠. 이 비율인 상태에서 원자핵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여기에서 일부는 수소 원자핵이 되고요. 일부는 헬륨 원자핵이 되었겠죠. 그럼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몇 개씩 있을 때죠? 그렇죠. 2개씩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가 되었을까요? 헬륨 원자핵이 되었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뭐가 되었을까요? 수소 원자핵이 되었겠죠. 그죠? 양성자 자체가 수소 원자핵이니까. 그럼 얘네가 나중에 수소가 되고 얘네가 나중에 헬륨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계산 과정에서 봤을 때 개수비가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 수소와 헬륨. 자, 이건 개수비예요. 개수비. 개수비가 몇 개가 되었을까? 얘 하나하나가 다 수소가 되었을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수소가 12개가 되었을 거고요. 그 다음 헬륨은 몇 개가 됩니까? 1개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이제 질량비로 얘기해 볼게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이게 중요합니다.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자, 참고로 양성자와 중성자는 질량이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해서 질량비가 1대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봅시다. 그러면 자, 수소 원자가 12개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12개 만들어졌나? 그죠? 12개 만들어졌죠?
그러면 얘 질량이 몇이에요? 12예요. 양성자나 중성자의 질량을 1로 놓읍시다. 그럼 12예요. 12가 만들어졌을 때 헬륨 원자액의 질량은 얼마가 되죠? 헬륨 원자의 질량은 뭐 어차피 헬륨 원자 핵이나 헬륨 원자나 질량은 똑같습니다. 전자는 매우 작기 때문에 무시해도 돼요. 어쨌건 헬륨 원자는 자 양성자, 중성자가 2개씩이니까 몇 개죠? 4개죠. 질량이 4가 되었을 거예요. 그럼 이거 약분 가능하죠? 그럼 질량비가 얼마가 됩니까? 3대 1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 결과적으로 3대 1이라는 값이 나와요. 빅뱅이 맞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쭉 해보면요. 근데 이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스펙트럼을 통해서 조사를 했더니 우주 대부분이 수소 몇 퍼센트? 75%. 나머지가 뭐? 헬륨. 질량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몇 대 몇이었습니까? 그쵸? 3대 1이었죠. 보세요. 빅뱅이 맞다고 생각하고 가정한 이 값이나 우리가 실제로 관측한 값이나 어떻습니까? 동등해졌죠. 끝난 거예요. 이 빅뱅 증거입니다. 이렇게 증거로 들이밀게 되니까 이제 빅뱅 믿을 수밖에 없죠.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예요. 두 번째 증거가 뭐냐?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뭐냐면 다시 이쪽으로 조금 갈게요. 자, 원자핵이 3분 때에 만들어지고 38만 년이 지났을 때 원자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죠. 이때 당시의 온도는 3000켈빈이라 그랬어요. 자, 38만 년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38만 년. 이 38만 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38만 년 이전 이후로 나눌 수가 있어요. 38만 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가 처음 만들어졌다고요? 그렇죠. 원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원자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핵이랑 전자가 따로따로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뒤엉켜 있는 상태, 호박죽처럼 막 얽혀 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막 전자 따로 핵 따로 너무 복잡한 상태였어요. 그때 우주를 우린 무엇이라고 하느냐? 불투명 우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38만 년 이후에 원자가 만들어졌죠. 아무래도 막 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보다는 그래도 핵 주변에 전자가 구속이 되면 그래도 조금 더 어떻겠습니까? 좀 덜 복잡하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때를 우리는 투명한 우주라고 하는데 뭔가 조금 자리 잡은 우주예요. 그러니까 이 투명한 우주가 되면서 어떻게? 비로소 빛이 빠져나갈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빛이 빠져나가고 싶어도 핵과 전자가 막 얽히고 설켜 있으니까 빛이 나오지 못하는 불투명한 우주였는데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우주가 투명해졌어요. 그러니까 빛이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죠. 자, 여러분들 모든 온도를 가지는 물체는 빛을 내기 마련입니다. 이 당시에 우주의 온도가 몇 켈빈이었다고요? 3000켈빈이었다고요. 그럼 이 3000켈빈에 해당하는 빛도 나올 조건이 되죠. 그래요. 그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그 빛. 그 3000켈빈에 해당하는 빛. 이 온도에서 나오는 빛. 그 빛이 38만 년 이전에는 나오지 못했다가 38만 년 이후에 비로소 나오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때 나온 빛이 우리에게도 현재 관찰될 것이다. 이게 빅뱅 이론이 맞다면 이 빛이 관찰되어야 한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럼 이제 관찰하면 되겠죠? 정말 관찰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언제 나온 빛이죠? 38만 년이죠. 지금 이제 우리가 우주가 팽창하고 나서 현재의 나이를 137, 8억 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우주는 팽창했습니다. 그럼 그 빛은 어떻게 되었냐? 우주 팽창하면서 우주는 더 식었어요. 그러면 그 빛은 몇 켈빈에 해당하는 빛이 될 것이냐? 2.7켈빈에 해당하는 빛이 될 것이다. 빅뱅 이론이 맞다면 38만 년 후에 나온 빛이 현재 137, 8억 년이 지났으니까 2.7켈빈에 해당하는 그 온도에 해당하는 빛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정말 이 온도에 해당하는 빛을 검출을 했습니다. 빅뱅 이론이 맞기 때문에 이 빛을 이제 검출했다면 빅뱅 이론이 맞다고 주장할 수 있겠죠. 정리할게요. 자, 빅뱅 이론이 맞다면 어쨌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어야 돼. 정말 스펙트럼 관찰했더니 3대 1 맞고요. 자, 빅뱅 이론이 맞다면 투명한 우주가 되었을 때 그 우주 배경에 의한 빛, 3000켈빈 온도에 해당하는 빛이 나와야 돼. 근데 우리 우주는 더 식었거든.
그러면 현재에는 2.7켈빈에 해당하는 빛이 검출되어야 돼. 근데 정말 검출되었어. 그러면 빅뱅 맞는데?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증거들이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까지는 빅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아쉬운 게 있어요. 여기서 아쉬운 건 뭐냐면 빅뱅 우주론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과정을 보면 수소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는 것만 얘기해요. 그런데 물론 수소와 헬륨이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려면 수소와 헬륨 가지고는 안 되죠. 그 1%의 물질이 우리에겐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 이 물질들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별의 탄생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또 넘어가야 되는데요. 요 얘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더욱 무거운 물질들, 수소, 헬륨 이외의 물질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다음 시간에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